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보게 되면 이제 이것도 하나 더 아까 담모메타 체계의 변화, 뭐의 변화? 담모메타 체계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 더 한다면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교재에 있어서 이제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9페이지 한글 명칭의 변화가 있습니다. 한글 명칭이 뭐라고 보면 일단 훈민정음, 정음, 언문, 반절, 국서, 국문, 그 다음 뭐가 있다지? 한글이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백설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이었고, 그 훈민정음을 줄여서 정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언문이란 말이 있죠. 언문은 이 언자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이 언자가 말씀 언자에다가 선비 언자에 글을 문자 쓴 겁니다. 그래서 언문, 다 같이 시작. 언문이다. 이 언자가 무슨 언자? 네, 뭐 상놈들에게 이를 언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옆에 있는 선비 언자에다 말씀 언자를 쓰게 되면 그 선비가 이르는 말이거든. 누구에게? 상놈들에게. 그러니까 한글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상놈들에게 이를 때나 쓰는 말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말을 낮춰서 이런 말이 바로 언문이라는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와 같이 언문처럼 말이지 우리말 낮춰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거 이외에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 중글이다 또는 암글이다. 중글이다, 암글이다. 유교적 사회 속에서 중들이나 쓰는 글이다 해서 중글, 또는 여자들이나 쓰는 글이라 해서 암글, 이렇게 해서 우리말을 갖다 낮춰서 이러는 말이 언문이라고 얘기했다는 거.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 언문. 그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밖에 이제 반절이라는 것은 최초제는 훈몽자회의 법내에서 처음으로 언문, 자모, 속소의 반절 27절에서 처음으로 반절이라는 명칭이 나왔다는 점. 뭐가 나왔다지? 반절. 그래서 반절과 관련돼서 알아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서라는 것이 있어서 김만중의 서포만편에서 처음 보이며 숙종 만력까지 썼던 일 국서. 그 다음에 영조 때 홍계에 의해서 처음으로 부여된 명칭이 국문인데, 이 국문이라는 것은 나란 말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국어의 존엄성을 부여한 한글의 명칭은 뭐냐? 그러면 다 같이 국문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국문이란 말이 국어의 존엄성을 부여하는 말이다 보니까 이 국문을 쓰지 못하도록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일제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니까 한글이라는 명칭을 주시경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점. 따라서 이 한글이라는 명칭은 대체적으로 위대한 글, 하나의 글, 한민족의 글, 세상에서 가장 첫째 가는 글, 이런 의미에서 뭐라는 명칭을 갖게 됐다? 한글이라는 명칭을 갖게 됐다는 점. 따라서 한글 명칭에 그런 어떤 변천 순서를 갖다 매김할 수 있다. 첫 번째 시작, 훈민정음. 훈민정음을 줄여서 뭐다지? 정음, 그 다음에 언문, 반절, 국서, 국문, 한글, 이렇게 해서 된다는 사실도 좀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 밖에 이제 한글 자모의 명칭과 관련돼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한글 자모의 명칭. 자, 한글 자모의 명칭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다. 한글 명칭에 있어서 순서와 더불어서 국어의 존엄성을 부여한 말 뭐가 있다? 국문, 시작, 국문. 다음 중 국어, 우리 한글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라 볼 수 없는 것은 암글, 중글, 언문, 국문. 다 같이 국문.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라. 자, 9페이지 한글 자모의 명칭과 관련해서 얘기하자. 한글 자모의 명칭은 중종 때 역관이었던 최세진의 저서인 훈몽자위에서 처음으로 자모의 명칭이 제시됐다는 점. 자, 다시 한번 중종 때 누구였던? 역관이라는 것은 이제 번역을 담당했던, 통역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을 역관이라고 하지요. 따라서 오늘날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또는 일컬어지고 있는 자모의 명칭과 그 배열 순서가 현대 국어와 비슷하게 매김되고 배열했던 때가 언제다? 최세진의 훈몽자의 때다. 알아둬야 돼. 최세진의 훈몽자의 미주장에 놓고 관련된 사람과 문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려면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특히 우리 자음의 명칭 관련해서 조심할 것이 아까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혼동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의 명칭은 뭐라고 해야 나왔지? 기역. 시작. 기역이다. 이것은 뭐에 나왔지? 디귿이다. 그렇다면 디귿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 요거는 키역. 다 같이 키역이다. 요것은 뭘까? 티읒이라고 해야 됩니다. 됐죠? 명칭과 관련돼서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 정리해두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참고해두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 좀 기억되면 되겠네. 자, 거기 디귿 동그라미 해놓고 디귿 동그라미 해놔요. 디귿 동그라미 해봅시다. 디귿 동그라미 해놓고 그 다음에 시옷 동그라미나 대체로 이제 자음의 명칭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한자 음을 빌어다가 표기했어요. 뭘 필요했다 하지? 한자음을 갖다가 빌어다가 표기했는데
한자 음을 빌어다가 표기했는데 한자 음이 아닌 한자의 뜻을 빌어다가 오히려 자음의 명칭을 부여한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디귿하고 시옷. 뭐가 있다 다시 디귿과 시옷. 됐습니까? 디귿과 시옷.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놓을까요? 디귿과 시옷. 이 디귿과 시옷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디귿 같은 경우는 디귿 모찌자에다가 그 다음에 끝말자를 갖다 사용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끝말자에서 디귿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시옷 같은 경우는 떼시자에다가 옷 이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옷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자 음을 빌어다가 자음의 명칭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이 두 자는 결국 어떻게 돼요? 한자의 뜻을 갖다 따온 것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가운데 혹시 과거 7급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셔전의 훈몽자역 가운데 최셔전의 훈몽자역 가운데 자음의 명칭을 부여함에 있어서 한자의 음이 아닌 한자의 뜻을 부분적으로 따와서 명칭을 부여한 것으로 알맞게 짝져라. 그러면 나같이 디귿과 시옷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좀 더 깊게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정도의 이해는 잠깐 해둘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현행 맞춤법에서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의 순서 있죠. 이거는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사전에 올릴 적의 순서, 이것은 한글 맞춤법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한글 맞춤법에도 역시 그 자음에 있어서 또는 모음에 있어서 사전 속에 올릴 때의 순서가 매김되어 있습니다만은 요거에 나와 있으니까 미줄짝 해놓고 기억해둬라. 현행 맞춤법에서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의 순서는 뭐냐? 이거 조심해야 할 것이 기역. 에서 소리 다음에 뭐가 나온다? 된 소리. 니은 다음에 된 소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리얼이 있다, 미음이 있다, 비읍이 있다, 또 된 소리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음을 갖다 매김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자음 가지고 사전 속에 나오는 것 가운데 빨리 나오는 거, 뭐 늦게 나오는 거 이걸 물어보는 일이 거의 안 나와요. 대부분 뭘 가지고 나올까? 모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모음 가지고.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모음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아가 있다, 야가 있다, 어가 있다, 여가 있다, 오가 있다, 요가 있다, 우가 있다, 유가 있다, 의가 있다 이렇게 구분하겠죠.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다 2만 붙이면 돼요. 다 같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경우는 같이 뭐다 시작 와다 그 다음에 외다 그 다음에 요 경우는 돼서 다 같이 워다 그 다음에 외다 위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의가 들어갈 수 있다. 정리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모음의 순서를 갖다가 매김해 두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보면 1번에 과자가 있다든가 그렇죠? 과자가 있다. 그 다음에 2번에 귀인이 있다. 3번에 궤도가 있다. 4번에 있어서 괜스레가 있다. 뭐가 있다? 괜스레. 그렇다면 이 중에서 다음 중 사전에서 두 번째 나오는 단어는 사전에서 몇 번째 나오는 단어? 두 번째 나오는 단어. 아니면 이것을 딱 제시한 상태에서 이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사전에 나온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과자, 귀인, 궤도, 괜스레에 있어 다음 중에서 사전에서 두 번째 나오는 단어는 뭘까요? 시작! 괜스레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과자, 그 다음에 뭐다 같이? 괜스레.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궤도,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귀인이 나오겠죠. 요게 관련돼서 이 모음의 순서와 관련돼서 요게 주시이 되겠죠. 이거 조임해야 돼. 알겠죠? 주의! 이거 관련돼서 기억할 수 있겠다. 자, 그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국어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고 넘어갈 것이겠습니다. 뭐냐? 우리 국어는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고 했죠? 알타이 어족에 속하면서 국어, 사와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그 국어사의 시대 구분, 고대 국어는 통일신라에서 고려 건국 전까지를 보는 같이 고대 국어로 봅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그 이전에 있어서의 중심이 되는 말은 아무래도 신라가 통일했기 때문에 경주 중심의 말이 현대 국어의 근간이 될 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그것도 하나 써놓을까요? 현대 국어의 근간어는 뭐냐? 현대 국어의 근간어. 현대 국어의 근간어는 무엇을 현대 국어의 근간으로 보냐? 그것은 다름 아닌 쓰이적 신라 중심의 말. 뭐가 같이? 신라 중심의 경주 중심의 신라가 그래서 뭐인데 경주 중심의 신라가 현대 국어의 근간어가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체로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 외래 요소의 의미 없는 순수 고유 중심의 체계였다는 그 고대 국어는 중국과의 교섭을 통해서 점차 서서히 뭐가 들어왔다는 점, 한자가 들어오고 불교적인 어떤 용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
이와 같은 대표적인 시기의 표기체로서는 서기체 표기, 이두, 구결, 향차 등의 표기했는데 이때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일단 밑줄 쫙 해놓을까? 서기체 동그라미 해놓고요. 서기체. 그 다음에 향찰에 대한 것들 동그라미 해놓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서기체와 관련돼서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서기체 보기 전에 그 밑에 뭐 고대국어에 있어서 주로 우리 문자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문자가 없었던 시절에 한자를 수입함으로써 대체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명이나 지명을 갖다가 한자에 음을 갖다 빌어다 표기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예요? 사람 이름 아니면 지명을 갖다가 한자에 했던 이름, 한자에 그런 어떤 음을 따서 표기할 때가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이제 서기체는 뭐냐? 서기체는 좀 더 확장해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 있어서 마치 한자를 빌어다가 표기하되 한문을 갖다가 쓰되 그것을 우리말의 어순대로 한자어를 배열했다는 점 아십니까? 우리말의 어순대로 한자를 배열했다는 것이 서기체의 특징이야. 서기체의 특징은 뭐다 같이? 우리말의 어순대로 배열했다는 점. 거기 보면 임신년 6월 16일 2인 병석이 두 사람이 함께 맹사하여 기록한다 있죠? 어디에 있어서 보면 천전서 하늘 앞에 맹사한다. 하늘 앞에 맹사한다 있죠? 이렇게 한자를 뭐의 어순으로? 우리말의 어순으로 배열했다는 거. 이게 뭐의 특징? 서기체의 특징이다. 그렇게 알아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넘어가서 이 표기를 좀 우리 알아둬야 되는데 자, 11쪽에 있어서 우리가 하면 이두라는 것을 하나 얘기하죠. 이두라는 것은 한자의 음과 혼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것입니다. 표기하는 문자죠. 표기한 문자, 또 표기체 이렇게 합시다. 한자의 음과 혼을 빌려 우리말을 갖다가 표기한 표기체를 갖다가 표기체. 이것을 뭐라고 나왔지? 이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두. 따라서 한자의 음과 혼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표기체 가운데 하나가 뭐다? 시작. 이두. 왜냐하면 이 이전까지는 우리 문자가 있어 없어? 없었어요. 뭐는 있어대? 말은 있어대?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빌어다 표기했단 말이야. 대체로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뭐가 있어요? 저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의 한 부족 가운데 그들의 뭐가 없다니까 민족어는 있지만 그 민족어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한글 갖다가 가져가서 했던 것이 있죠? 찌아찌아 부족. 생각납니까? 있다. 시작. 찌아찌아. 다 같이 찌아찌아 부족이 있잖아. 그러듯이 우리도 한때 뭐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문자가 없었어. 사실 한때가 아니죠. 오랜 세월 동안 문자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문자가 비로소 생겼던 것은 언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갖다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1443년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우리는 문자를 갖기 시작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두라는 것은 원래 한자의 음과 혼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표기체인데 주로 음 같은 경우는 무엇을 빌었냐? 음은 형식형태소. 우리말의 형식형태소. 조사나 음이 접사있죠? 이런 형식형태소. 그 다음에 후는 뭐다 같이? 실질형태소. 후는 뭐다? 큰 소리로 시작. 실질형태소. 이렇게 해서 한자의 음과 혼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것으로서 대체적으로 한자의 음을 갖다 빌어온 것은 우리말의 뭐에 해당되는 거? 형식형태소에 해당되는 것이고 한자의 뜻을 빌어온 것은 우리말의 실질형태소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다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뭐에 같이? 처음에 구결이라는 것이 있겠고, 처음에 구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시작. 향찰이 있다. 그래서 구결, 이두, 향찰. 다 같이 구결, 이두, 향찰. 그것을 여러분들 교재에 좀 표현했죠. 그래서 별 3개. 좀 더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다면 요즘에 있어서 또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어사에 관련된 내용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어서 내가 알점 오름국어를 만들면서 제 1마당에 이런 내용을 갖다가 실어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것이 시험이 나오는 어떤 경향에 맞게 내가 한 거는 글을 예측하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시험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봤던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알점 오름 국어입니다. 자, 구결, 이두 뭐가 있다 하시죠? 향찰이 있다. 이 구결이라는 것은 뭐냐? 구결은 한문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한문을 그대로 쓴 상태에서 토시만을 한자의 음과 혼을 빌려 표기한 것이 뭐다 같이? 구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자는 그대로 쓰는데 그 토시에 해당되는 거. 예컨대 여러분들 교재 11페이지 봐봐. 뭐가 나와? 천지지간에 나오죠?
그 밑에 보면 천지지간에 만물 지중에 있었어. 이때 밑줄친 부분이 있죠. 이 밑줄친 부분은 원래 한문 원문에는 없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마치 우리말처럼 읽기 위해서 붙여준 거단 말이야. 알습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같이? 구결. 뭐라고 한다 같이? 구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말을 있을 수 있잖아. 사필 귀정 들어본 적 있죠? 자, 사필 귀정하니라. 그렇다면 이 하니라 사필 귀정하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일은 반드시 옳은 대로 돌아가느니라 이런 말로 있죠. 그러면 하니라라는 말은 그 당시 있었어 없어? 그 당시 문자가 없었죠. 뭐는 있어도 우리말에 하니라 라는 말은 있었지만 그걸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없었단 말이야. 그때 이 하니라에 해당되는 것을 뭘 따온다? 한자의 음과 훈을 따와서 표기한단 말이야. 이걸 토시라고 하잖아. 에? 토시. 그렇다면 뭐냐 이거지. 할따 할 때 할 위자. 할 위자에다가 하니, 중리자에다가 빛날 라자. 빛날 라자. 이렇게 해서 하니라. 시작. 하니라. 그래서 한자의 음과 혼을 빌려 표기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워낙 성숙된 입장에서 실질 형태소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으니까 실질 형태소는 체연, 수식어, 감탄사, 용언의 어간이 실질 형태소잖아. 그렇다면 여기서 어간은 뭐예요? 나왔지? 어간은 실제적으로 변하지 않는 부분,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한단 말이야. 차차 또 배우겠지만 이때 하가 뭐다 같이? 어간이지. 그러니까 이 어간인 것은 뭘 따왔다? 뜻을 따왔다. 그래서 할 위자. 시작. 할 위자니까 하다의 뜻을 따왔죠? 그 다음에 이 니자, 이 니라는 어미니까 각각 음을 따왔어. 이 뭐냐? 중리자. 시작. 중리자. 이건 빛날 라자지. 그러니까 각각 음을 따왔지. 따라서 하니라 이렇게 표기한 거야. 정리됐어요? 따라서 한문을 그대로 쓴 채 한자의 음과 훈을 빌어 토시만을 표기한 문자를 뭐라고 한다? 구결. 이것도 나중에 보니까 말이지 너무나 복잡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한이라에서 이것만 따와. 이거 하, 니자에서 이것만 따와. 이거 빛날 라자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따왔었어. 알습니까? 그래서 한이라 이렇게 표기해서 한문을 우리 한문을 우리말처럼 읽기 위해서 옆에 토시를 붙여줬다고. 예, 한이라. 나중에는 이것도 복잡하니까 하니라 이렇게 표기했어. 하니라 이런 식으로. 이걸 무슨 문자라고 한다? 구결 문자라고 이게. 뭐 실제적으로 이게 구결 문자다 뭐냐 이걸 물어보지 않지만 하나 기억해 둘 것은 뭐냐? 구결 문자라고 하는 것은 한문을 그대로 쓴 채 토시만을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표기한 거. 알겠어요? 이걸 구결 문자라고 그래. 됐습니까? 자, 이보다 좀 더 확장된 것이 뭐냐? 확장된 것이 부사나 우리말의 부사에 해당되는 거, 조사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어미에 해당되는 거, 우리말의 부사나 조사나 어미에 해당되는 거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자의 음과 혼을 빌려 표기한 것을 뭐라고 그래? 이두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 같이? 이두. 그래서 좀 더 확장된 거죠. 그래서 구결보다 좀 더 확장시켜서 한자를 갖다 빌어다 우리말 표기한 걸 뭐라고 한다 같이? 이두라고 그래. 여기에서의 이두는 큰 의미의 이두고 여기에서의 이두는 작은 의미의 이두라고 볼 수 있어. 이해됐습니까? 거기 하나 봅시다. 뭐가 있습니까? 비록 있죠? 원래 한자로서 뭐냐? 피루죠, 피루. 음을 따와서 피루죠? 근데 이것이 피루, 비록 비슷하죠? 따라서 한자에 음을 따와서 마치 우리 부사 비록이라는 것을 표기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칠추를 할 때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도 마찬가지겠죠? 을. 이 밖에도 범하다에서 하건에 있죠? 이같이 이것들 바로 와 같은 것들을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표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같이? 이두라고 그래. 그래서 이두는 무엇보다 확대된 거야? 구결보다 확대돼서 부사나 우리나라의 문법 형태소 같은 조사, 어미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표기한 것을 일반적으로 이두라고 얘기한다. 자, 더 나아가서 향찰이라는 게 뭐냐? 향찰은 구결보다 이두보다 더 우리말 전체를, 그래서 전면 차자라고 그래. 뭐라고 나왔지? 전면 우리말 전체를 갖다가 차자에서 표기했어요. 전면 차자식 표기다. 전면 차자. 전면 차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말 전체를 한자의 음과 뜻을 갖다가 빌려서 표기한 것을 뭐라고 나왔지? 향찰.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된다면 뭐가 나오겠어? 향찰 나오는 거야. 향찰은 향찰로 기록되거나 창작된 노래를 향가라고 해. 그러니까 향가에 있어서의 해독. 그 향가 해독할 때 이것을 비결을 알아야 향가를 해독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향가는 어떻게 기록됐기 때문에 향찰이라는 문자로 기록되어 전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 경우를 갖다 우리가 모른다면 사실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를 다 실어놨습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향찰의 문자의 비결을 잠깐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같은 보겠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처용가, 뭐가 나온다 하지? 처용가나 아니면 서동요를 통해서 시험에 나와요. 향각 가운데 처용가나 서동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일 앞에 동경, 명기, 달 있었어요. 이렇게 시작되는 이것은 바로 뭘? 처용가의 일부를 실어놓은 것이고 밑에 제시된 거 선화공조주는 있죠? 요거는 서동요를 갖다 실어놓은 겁니다. 정리됐습니까? 자, 이걸 통해서 잠깐 뭐 동그라미가 있고 뭐 세모가 있잖아. 이것은 바로 음을 따왔느냐? 아니면 뜻을 따왔느냐,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붙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한 예를 들어서 일단 처용가의 일부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동, 경, 명, 기, 달, 래, 밤, 밤들이 노, 니, 다, 가. 있어 없어요? 그렇게 했죠? 자, 이것을 갖다 통해서 한번 처용가 부분에 있어서 한번 해석해 본다면 원래 그 동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우리말에 순우리말에 있죠. 동서남북을 순우리말로 뭐라고 하지? 동서남북을 순우리말로 세, 한이, 만업. 동서남북을 순우리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세, 한이, 만업. 시작. 세, 한이, 만업. 그래서 우리가 동풍을 뭐라고 그래? 새바람이라고 할 때가 많죠. 무슨 바람? 새바람. 바람 이야기와 관련돼서 뭐냐면 이쪽이 북쪽이 있다, 이쪽이 남쪽이 있다, 이쪽이 서쪽이 있다, 이게 동쪽이 있다면 이때 동쪽이 이제 우리가 세잖아. 그 다음에 남쪽을 갖다 우리 뭐라고 한다? 마. 서쪽을 뭐라고 한다? 시작. 한이. 난 북쪽을 뭐라고 할 수 있다? 같이? 노. 그래서 세한이 만업. 시작. 세한이 만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새바람. 그 다음에 남쪽에서 부는 바람을 맞바람 또는 앞바람. 그 다음에 한이바람, 뭐 갈바람을 서풍. 그 다음에 높바람이 있죠. 높바람 또는 댐바람. 뭐라고 한다? 댐바람. 그래서 높은 북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새, 불, 발, 기, 달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밤, 들이, 노, 니, 다, 가. 자, 이것입니다. 우리말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말에 이렇게 해당되는 것을 뭘 필요다 표기했다? 우리 문자가 없었으니까 한자를 필요다 표기한 거야. 그러면 이때 뭐야? 이때 새는 새 동자, 동자가 동력 동자, 새 동자잖아. 새가 동쪽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뜻을 따왔어, 음을 따왔어? 한자에 뜻을 따왔다, 음을 따왔다? 뜻, 훈을 따왔죠? 그러니까 훈을 따온 것이다. 이거는 벌경자야. 벌경자, 서울경자. 그러니까 뭘 따왔어, 이것도? 뜻을 따왔죠? 뜻을 따왔다. 뜻. 그래서 이 세불에서 나온 말이 이거거든, 사실. 세불. 나중에 이것이 서불. 서불이 뭐가 됐다? 서울. 서울이 단모가 돼서 오늘날 서울이 된 거야. 알겠지? 오늘날 서울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저 동경. 세불에서 나온 말이야. 알겠지? 그것을 이제 나중에 또 한자로 하면 뭐 서라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지. 정리됐습니까? 자, 이것이죠. 그래서 세불.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같이? 밝을 명자죠? 그러니까 뜻을 따왔지. 이때는 기자는 떼기자니까 뭘 따왔다? 음을 따왔지. 음을 따왔다. 이때 달을 짜니까 달. 이것은 달에는 어떻게 된다? 분석이 달 플러스 예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뜻을 따왔고 이건 뭐냐? 이것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게 조을양자. 시작. 조을양자야. 조을양자다 보니까 원래는 한자로 보면 량인데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좀 알고 보니까 문헌사를 쭉 조사 보니까 향찰식 표기에 있어서는 주로 뭘로 읽히냐면 아나 어 아니면 에나 예로 읽혔다는 거야. 즉 아나 어 또는 뭐다 같이 에나 예로 읽혔다. 이게 됐어요? 다 같이 시작. 아나 어 또는 뭘로 읽혔다? 에나 예로 읽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요거는 뭘로 읽혔어요? 예로 읽혀서 앞에 받침이 넘어가서 달해가 된 거야. 그러면 이때 이것은 음으로 읽혀서 뜻으로 읽혔어? 음으로 읽힌 거죠. 음으로 읽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밤야자니까 뭘로 읽혔어요? 이것은 뜻으로 읽혔고 들 입자니까 뜻으로 읽혔고 이자는 이자니까 그대로 음으로 읽혔죠. 그 다음에 이거는 놀요자니까 그대로 뜻으로 읽혔죠. 뜻 놀다니까 놀다. 그 다음에 이때 니다 행자야. 오고 가는 것을 니다라고 그래. 따라서 이것도 뜻을 따고 이때는 갔다 여자니까
같다여. 다니까 뜻을 따왔지. 가짜는 음을 따왔지. 그래서 음을 따온 거. 그래서 우리가 처용가와 가운데서 앞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제시한 상태에서 가끔 시험 문제 뭐가 나와? 다음 중 밑줄친 중 한자의 뜻을 따온 것은, 다음 중 밑줄친 중 한자의 음을 따온 것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 식의 문제 나왔을 때 이 부분에서 한자의 음을 따온 것은 몇 가지? 하나, 둘, 셋, 네 개뿐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유형의 문제가 더러 시험 문제 출제되더라. 정리됐어요? 자, 처용가는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서동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합니다. 뭐에 대해서? 서동요. 자, 서동요에 있어서 여러분 교재도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있냐면 선화, 공, 주, 은. 자, 선화, 공주, 준. 자, 이렇게 되겠죠? 나am 그러죠? 그 다음에 이때기 있죠. 얼어두고. 그랬다. 됐죠? 이거 하나 빠졌나? 맞죠? 아니네. 양철 써놨네. 자, 이렇게 이게 바로 서동요. 뭐다 같이? 서동요. 서동의 전반입니다. 그래서 뭐냐? 이걸 얘기할 때 이게죠. 자, 선, 화, 공주, 님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선화, 공주님은 다 같이 선화, 공주님은 이렇게 되겠죠. 남, 그주지, 두고 막동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가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자, 이 우리말에 이렇게 해당되는 것을 그 당시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뭘 필요하다가 한자의 음과 혼을 필요하다 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것은 이제 우리가 뜻을 따왔는지 음을 따왔는지를 한번 회개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러면 소나 공주 올 때 뭐야? 두가 이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가 들어있죠? 주가 들어있을 때 여기까지는 그대로 음을 따왔어요. 근데 이때는 님주자 시작. 님주자로 쓰인 거야. 님주자. 님. 수문을 자에서 은에서 앞에 받침 넘어가서 님이 된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에 다치? 여기에서 이것은 뜻을 따왔다. 지금 동그라미 이런 것은 뜻을 따온 거야. 뭘 따온 거? 뜻. 나머지 다 뭘 따왔어? 선배는 음을 따왔지. 선화공주님은. 다음에 이거 뭐야 다치? 남 있죠? 달을 타자니까 뭐야 다치? 뜻을 따왔고 몰래란 말이 그지라는 뜻이야. 그지라는 말은 몰래. 그러니까 뜻을 따왔어. 그대로 이걸 음을 따왔지. 이 계집여자에 있다 집가자 쓰면 시집가다, 이 얼다, 정을 통하다, 시집가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뜻을 따왔지. 이거는 아까 뭘 따왔어? 음을 따왔지. 얼어두고. 둘은 둘치자니까 뜻을 따왔고 고자는 그대로 음을 따왔지. 그 다음에 이게 마서자야. 뭐 다 같이? 마서자. 다 같이 마.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것이 있잖아. 요거 뭐 비슷한 한자와 하는 데서 이게 있을 때 요거에 있겠고 그 다음에 요게 있겠고 그 다음에 요게 있겠고 비슷한 한자 가운데 이것이 있죠? 자, 어때?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다. 시작. 비슷하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건 뭐냐? 이거는 놈자자야. 뭐다 같이? 놈자자. 이거는 뭐냐면 요 경우는 놈자자가 아니라 뭐다? 더울서. 시작. 더울서. 왜냐면
뭘 지고 있는 자? 해를 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더울 수밖에 없겠지.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그물을 갖고 있는 자니까 관청서. 다 같이 관청서 또는 뭐 경찰서 할 때 서자 있죠? 서자야. 여기다가 풀초자를 넣으면 마서자야. 뭐다 같이? 마서자. 그러니까 마니까 뜻을 따왔지. 그 다음에 동자 막동방 할 때 뭐예요? 음을 따왔지? 이것도 역시 방이니까 음을 따왔고 을도 음을 따왔지. 막동방을 밤에 뜻을 따왔지. 이건 밤이라는 말이니까 밤에 여기다 이것이 어조사 예자야. 이거는 예로 썼어. 예소. 그래서 미음이 들어넘어서 예가 된 거야. 그래서 음을 따왔죠. 그 다음에 요거 잘 알아. 이게 토끼 묘자야. 무슨 묘자? 토끼 묘자에다 세을자니까 묘을 해봐. 묘을과 몰래 좀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음을 따온 거야. 음을 따온 거. 그 다음에 이거 안을 포자죠. 안을 포자니까 뜻을 따왔지.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보낼 견자. 안겨가다 보낼 견자 음을 따왔고 갈것자니까 뜻을 따왔어. 갔다 여자니까 뜻을 따왔어. 알겠어요? 여기서 동그라미 한 것은 다 뭐 따왔지? 뜻을 따온 거야. 그리고 이 나머지 다 뭘 따왔다는 거야? 음을 따온 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된다. 정리됐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향찰 문자라는 것은 우리말 전체를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표기한 걸 뭐라고 한다? 향찰. 따라서 차자의 정도에 따라서 얘기한다면 가장 적게 착자한 것이 뭐지? 구결이고 이보다 더 크게 차자한 것이 뭐다 같이? 이돌이고 전면 차자로 들어간 게 뭐다 같이? 향찰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리됐습니까? 따라서 향찰 문자의 좀 비결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 게 좋겠다. 내 말 알겠다? 좋겠다. 알겠어요? 뭐 그런 거 들었잖아. 어? 그랬으면 좋겠다. 뭐 어디서 뭐 그런 표현 나오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11페이지 보니까 중세 전기국어에 있어서는 고려의 건국으로 경상도에서 이제 무슨 중심의 말로? 개성 중심의 말로 이제 자리가 이동되고 한자의 계속적 증가와 몽골 어휘, 특히 고려 시대에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것은 뭘까? 몽골어겠죠. 몽골 식민. 몽골은 사실 뭐 우리가 일제 강점기만 식민지로 인식하고 있지만 고려 때의 몽골에 의한 식민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 이전에는 뭐 한상우도 있었고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러나 가장 침통하고도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처절하게 식민지 현실을 당했던 것은 언제다? 일제시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거지 사실은. 자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 몽골어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던 것이 언제다? 고려 때의 언어. 중세 전기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대체로 신라를 계승했다는 것. 중세 후기로 들어가면 뭐냐면 조선 전기국이라고 보면 돼. 조선 전기국. 이때 이제 드디어 한글을 갖다 갖게 되죠. 그러한 거래요. 한글을 갖게 됐다는 점. 그것도 역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고 국어의 성조 표시로 부호로 방점이 사용됐다. 뭐가 사용됐다? 방점. 이 방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줄게. 방점. 지워도 되죠 이제? 향찰. 이거 잘 알아야 돼. 음을 따왔는지 뜻을 따왔는지 그 구분하는 문제가 더러 시험 문제 출제되게 좋아하죠. 자 대표적으로 보면 방점이라는 거 있죠. 방점. 자, 이 방점이라는 것을 왜 도용하게 됐냐, 왜 우리가 수용하게 됐냐면, 우리가 소리 글자야. 소리 글자다 보니까 동음이어들이 상당히 많겠죠. 그 동음이어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받침으로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에 연을 받아서 바로 이런 소리의 높낮이라는 그런 성조를 따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조를 통해서 단어의 뜻을 변별하고자 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내 없어지게 돼요. 사실 방점 표기는 임난 전까지는 방점이 표기됐지만 임난 이후에는 방점을 갖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현실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 그래도 방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데 방점이다. 그 다음에 이것을 사성법이다. 뭐라고 얘기하나? 사성법. 이렇게 얘기하고 또 왼쪽에 점을 찍어서 표기했다는 점에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좌가점. 그래서 우리가 방점이다, 사성법이다, 좌가점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다 같이 시작. 방점이다. 그 다음 뭐라고 나왔지? 사성법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지? 좌가점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낮게 내는 소리를 갖다 뭐라고 하느냐? 처음부터 이렇게 낮게 내는 소리를 갖다 우리가 이것을 평성. 자, 처음부터 낮게 내는 소리를 갖다 뭐라고 나왔지? 평성이고. 처음은 낮았다가 끝을 올리는 소리를 갖다 뭐라고 나왔지? 상성이고. 처음부터 높게 내는 소리를 갖다 뭐라고 나왔지? 거성이라고 그래. 거성. 그 다음에 끝단나 소리를 갖다 입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평성과 상성과 거성과 뭐로 나눌 수 있다? 입성으로 나눌 수 있다. 정리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같이 평성이다. 그 다음 뭐가 있다? 같이 상성이다. 그 다음 뭐가 있다? 거성이다. 그 다음에 입성. 이렇게 해서 평성, 상성, 거성, 입성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정리됐습니까? 요것을 좀 알아두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이때 평성과 상성과 거성, 입성은 소리로서는 구분될 수 있지만 이것이 문자로 쓰였을 때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가 문제겠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언제 왼쪽에 점을 찍었다. 그래서 왼쪽에 점을 찍어서 평성은 점을 찍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칫 잘못해서 오른쪽에 점을 찍었다면 틀려요? 오른쪽에 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 어디다 점을 찍었다? 왼쪽. 그래서 평성, 상성은 왼쪽에 점 2개를 찍었어. 상성은 왼쪽에 점 2개 찍었고 거성은 왼쪽에 점 하나를 찍었다. 정리됐습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입성도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입성도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평성적 입성. 평성적 입성, 그 다음에 무슨 입성이 있다? 상성적 입성. 상성적 입성이 있다. 그 다음에가 거성적 입성. 이렇게 얘기했죠. 따라서 평성적 입성, 상성적 입성, 그 다음 뭐가 있다는 점? 거성적 입성이 있다. 이것을 구분하는 문제도 역시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참고해 둡니다. 자, 평성적 입성, 그 다음 뭐가 있다 하시죠? 상성적 입성, 그 다음 뭐가 있다 하시? 거성적 입성으로 나올 수 있겠다. 정리됐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일단 평성과 상성과 거성은 평성이다. 그 다음에 상성이다. 그 다음에 거성 있죠? 이런 것들은 뭐에 의해서 구분되느냐? 모음에 의해서 구분됩니다. 뭐에 의해서? 모음. 평성과 상성과 거성은 모음에 의해서 구분되고 이와 같은 입성은 뭐냐? 입성은 자음에 의해서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뭐에 의해서 구분된 것이? 모음에 의해서 구분된 평성과 상성과 거성이 받침이 뭐 기역이다, 디귿이다, 비읍 있죠? 이런 받침으로 끝나게 되면 뭐가 된다? 자동 입성이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 가운데 혹시 이런 식에 나와서 착각할 수가 있겠죠? 다음 중 우리가 사성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뭐냐 할 때 사성법은 평성과 상성과 거성과 입성인데 이들 모두 모음에 의해서 구별된다. OX? X죠. 평성과 상성과 거성은 모음에 의해서 구별되지만 입성은 뭐에 의해서? 자음에 의해서 구별된다는 점. 정리됐습니까? 요걸 아는 게 또 중요하죠. 됐습니까? 참고해두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평성과 거성 같은 거 있잖아요. 점찍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평성적 입성 점 몇 개 찍었을까? 지금 점을 안 찍었겠지. 평성이니까. 이제 평성, 모음에 의해서 평성과 상성과 거성이 구별된 상태에서 받침이 뭐냐에 따라서 입성이 되는 거야. 이런 받침 그 다음에 자동 입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성은 점을 찍지 않았고 상성은 점 몇 개 찍었을까? 왼쪽에 2개를 찍었고 거성은 하나를 찍었겠죠. 이해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평성과 상성과 거성과 입성이라는 사성법이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성조의 영향을 받아서 세종대왕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말을 갖다 표기하는 데 있어서 뜻을 구별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에 부차적인 어떤 하나의 그런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수용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접표기는 오랜 세월을 가지 않고 임진왜란 전까지는 사용됐지만 임진왜란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임난 전의 문헌인지 임난 이후의 문헌인지를 구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다? 방점 사용의 여부도 들어간다. 됐습니까? 자, 그거 하면 되겠어요. 자, 그 중에서 평성과 거성은 오늘날 뭐로 나머냐? 짧은 소리. 오늘날 짧은 소리 내는 것은 평성과 거성이고 오늘날 길게 내는 소리. 장음, 오늘날 길게 내는 소리는 뭐다 같이? 상성에 해당된다. 따라서 오늘날 현대 국어에서 길게 내는 소리는 뭐다 같이? 상성. 짧게 내는 소리는 뭐다 같이? 평성이나 거성.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 문제 가운데 오늘날 현대 국어에서 길게 내는 소리 또는 상성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상성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의 문제 나오면 뭘 찾는다 같이? 긴 소리. 오늘날 길게 내는 소리를 찾아야 된다. 정리됐어요? 따라서 그와 같은 형태로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눈에 눈이 들어갔다. 눈에 눈이 들어갔다 할 때 이 눈이라는 것은 길게 내는 소리죠. 아십니까? 따라서 내리는 눈이 뭐한다? 길게 내. 사람의 눈은 짧게 내지만 내리는 눈은 길게 낸다. 그렇다면 이런 내리는 눈은 중세국어의 상성의 흔적을 볼 수 있다. OX. 오늘날 길게 내는 소리는 중세 때 뭐였다? 상성에 해당되는 것 같다. 혹시라도 시험 문제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성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걸 찾아라. 그러면 오늘날 현대국어에 뭐 하는 거? 길게 내는 소리. 다 같이 시작.
길게 내는 소리를 갖다 말하게 된다. 이런 정도의 이해는 우리가 해둘 수 있어야겠다. 정리 됐습니까? 그걸 알아둬. 자, 이 밖에 뭐 여러 가지들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정도 알면 겠고. 그 다음에 이 밖에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었다는 거. 단모음은 그 당시에 조선 전기만 해도 7개였다는 거 기억해두고, 이 밖에 뭐 사회수로 표기 여러 개 있었지만 성종 이후에 시옷으로 통일됐다는 거. 이것은 오늘날 현대국어에서의 얘기하는 관형격 초금과 같은 것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뭐 거기까지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알만 보면 되고, 이 밖에 한자 어휘가 순 우리말과 공존하였고 음운 변화에 음인 변화도 있었다는 점. 모음조 현상은 조선 전기까지도 철저히 지켜졌습니다. 적게 그 다음에 이어적기를 위주로 했다. 뭘 적기로 했다? 이어적기. 따라서 조선 전기만 해더라도 무슨 적기? 이어적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뭐냐? 다음 같은 거. 요 서울 지방지 시험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기억해둬.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였을 때 이제 표기체라는 형태가 있어요. 뭐에 같이? 표기체. 표기체는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표기체와 관련해서 15세 당시에는 연철이라는 게 있어요. 연철. 연철이라는 게 있겠고, 그 다음에 뭐가 연철이 있고, 그 다음에 중철. 영철이다, 뭐 중철이다. 다른 말로 이 중철을 혼철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연철, 중철 또는 다시면은 중철을 다른 말로 혼철. 그 다음에 이제 분철이라는 게 있어요. 분철. 이렇게 해서 이제 표기체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철, 중철, 분철. 시작. 연철, 중철, 분철이 있다. 대체로 연철과 관련돼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 15세기 당시에는 연철이 원칙이었는데, 예컨대 자 체연과 조사, 체연과 조사적인 환경, 그 다음에 어간과 어미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체연과 조사를 보면 예컨대 만약에 있다. 샘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시다. 샘이라는 말은 체연이 있어. 그러면 샘 다음에 조사, 뭐가 오게 되면, 이가 오게 되면 앞에 받침을 뒤로 넘긴다. 알겠어요? 이걸 연철, 연철이라고 해서 샘이 이렇게 적는 거야. 이걸 연철이라고 그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과거의 문헌을 갖다가 볼 때 그 과거의 표기체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읽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읽느냐. 끊어읽기를 잘해야 돼. 뭘 읽기? 끊어읽기. 과거에는 연철식 표기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샘이라고 끊을 수 있는, 그게 있을 때 의미를 파악하기 쉬워. 왜? 중세 때는 연철, 이어졌기 때문에. 대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거의 문헌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끊어읽기를 잘하라. 뭘 잘하라? 끊어읽기를 잘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끊어읽기. 또한 어떻게 읽는 게 좋냐? 이것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또 난감할 때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 보면 이거 있겠죠?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린 히읗이 있겠습니다. 반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지 이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비읍 순겸이라는 게 있고, 미음 순겸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어렵잖아요. 어떨 때가 이제 우리가 어렵겠느냐 생각하면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좀 어렵잖아. 이것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렇죠?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그냥 뭐 가잘 그러잖아. 뭐 가잘을 읽으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가 확인하기 잘 드러나지 않잖아. 처음에는. 그래 안 그래?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잘 봐봐요. 이때 미음 순경음이나 비읍 순경음이나 여린 히읗이나 또는 여린 히읗이 두 개 들어갔거나 마찬가지지만 여린 히읗이나 반침이나 꼭지 이응이나 이거 하나같이 다 이응으로 읽어라. 뭘 읽어라? 이응으로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응으로 읽으면 쉽지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것은 아래아야. 뭐다 같이? 아래아. 이 아래아 같은 경우는 대체로 16세기에 있어서는 둘째 음절부터 변했는데, 둘째 음절은 주로 의로, 둘째 음절은 주로 의로. 아래가 이렇게 써면 그냥 아래 같은 경우는 둘째 음절. 둘째 음절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의로 읽고, 첫 음절에서는 주로 아로 읽으면 돼. 알겠어요? 아로. 대체로 18세기 때 이제 아로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고려해서 딱 읽으면 쉽죠, 이거? 대체 다시 한번 연이엇이나 반침이나 꼭지형이나 비읍순경이나 미음순경 뭘 읽어라? 이응으로 읽어라. 알겠지? 그리고 아래 아 같은 경우는, 아래 아인 경우는 둘째 음절을 뭘 읽고? 의로 읽고, 첫 음절을 뭘 읽어라? 아로 읽어라. 그렇게 하면 대체로 이것을 딱 나오지. 뭘 읽어? 가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읽으면 쉽다는 겁니다. 정리됐어요?
그것들도 우리가 좀 한번 알고 있다면 되죠. 사실 뭐 밤에 나타날까 두렵기도 하는데 이것을 이름하여 명명할 때 나는 가야부인. 다 같이 가야부이다. 그 화려한 어떤 장신, 장신구들을 갖다 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야부이라고 나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가야부를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어떻게 우리가 고전문을 갖다 관련돼서 과거 표기를 읽을 것인가가 좀 쉬워지죠. 잘 읽기만 하면 좀 쉬워지잖아요. 물론 오늘날과 관련돼서 어휘상에 있어서 낯선 어휘들, 우리가 사실 지금 사용되지 않는 어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휘를 좀 이해해야 되겠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그 어휘들은 많이 안 나와요. 무슨 말 알겠죠? 그 어휘들은 어떻게 하다 나오냐? 오늘날 사용한 거나 그때 사용하거나 비슷한 것들 많다는 얘기야. 특수한 거 빼놓고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휘에는 몇 개 어려운 건 안 나온다. 다만 뭐예요? 중요한 것은 읽기를 잘해야 된다. 뭘 잘해야 된다? 읽기를 잘해야 뜻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어감과 어미에 있어서 보게 되면 깊이 있다, 그 다음에 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나왔지? 깊은, 다 같이 깊은. 그랬을 때 이와 같은 것을 뭐라고 그래? 연철이라고 그래. 시작. 연철. 그 다음에 중철이라는 게 있다. 중철이 있다. 그 다음에 혼철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죠. 자, 중철과 뭘로 얘기할 수 있다? 제 혼철.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 거듭 적는 거죠. 이것도 보게 되면 셈 플러스 2를 갖다가 어떻게 적는 것을 중철, 혼철이라고 하냐면 미음, 받침을 거듭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는 겁니다. 셈미, 알겠습니까? 이렇게 미음, 거듭 적었죠? 이런 것을 중철. 다 같이 중철이다. 또 하나 보면 같은 음가를 거듭 적을 수 있습니다. 기 플러스 은이 있을 때 요것을 어떻게 적느냐? 자, 피읍이 대표가 된 비읍이 아닙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적어서 같은 음가, 받침은 같은 음가잖아. 비읍과 피읍을 같이 더 적죠? 이래서 받침을 왔을 때 같은 음가를 갖는 걸 거듭 적었잖아. 그래서 이것을 다 뭐라고 나왔지? 혼철. 시작. 혼철. 같은 것을 거듭 적었다는 거. 그래서 중철 내지는 뭐라고 얘기한다? 혼철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분철은 뭐냐? 분철은 오늘날 같이 적는 거죠. 예컨대 보게 되면 셈이 또는 깊은 체연과 조사, 어감과 어미를 나누어 적는 것. 알겠어요? 형태를 밝혀 적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분철이다. 따라서 이 분철이 완전히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몇 세기? 20세기고 이러한 중철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과도기 표로서 16세기. 몇 세기? 16세기고 이러한 연철이 중심이 됐던 세기가 15세기입니다. 정리됐습니까? 따라서 저도 한글 창제 당시에 있어서 중심이 됐던 것은 무슨 표기다? 연철이 중심이야. 연철 이어적기. 정리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되겠다. 여기 이제 하나 더 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나 기억하시는 것이 나왔으니까 더불어 생각하겠습니다. 뭐냐? 하나만요. 앞에 여러분들 교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돌이켜서 생각해보자. 자, 몇 페이지 있느냐? 8페이지 잠깐 봐봐. 8페이지로 돌아갔어. 8페이지 돌아가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있어서 받침 규정이 있죠? 이 받침 규정의 변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거기다 별 2개 정도 해놓고 받침 규정의 변천 8페이지 받침 표기법 있습니까? 거기 보면 종성부형 초성이라는 게 있지? 종성부형 초성이라는 것은 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종성은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을 가져다 썼다고 했잖아. 그러죠? 그것을 종성부형 초성이라고 했어. 그러면 세종 때에 있어서 세종 당시에 한글 만들 당시에 있어서 받침 규정 뭐였느냐? 종성부형 초성에서. 왜냐하면 세종당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우리의 말을 표기하는 문자를 만들었는데 우리의 말 가운데는 소리를 같은 것들이 많다는 얘기야. 소리가 같은 것들이 많잖아. 그러면 이것을 표기할 때 어떻게 돼요? 소리 같은 것을 쭉 나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뭘 했다? 받침을 달리했다는 거야. 뭘 달리했다? 받침.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받침을 달리해서 표기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통일한다.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받치다가 했어. 뭐가 다시? 받치다와 티읕 받침 쓰는 받치다가 했다. 이건 디귿 받침 쓰고 티읕 받침이지만 소리는 똑같이 난다. 맞죠? 소리 똑같이 나잖아. 이렇게 받침을 달리하면서 뜻을 달리하죠. 위에 것은 뭐 열이 받치다 또는 뭐 책 받침을 받치다 무엇을 괴다할 때 받치다 옷을 받치다 받치다 할 때 주로 쓰는 말이지만 밑에 티읕 받침 쓰는 받치다는 찌꺼기를 걸러내들 때 쓰는 말이잖아. 그렇죠? 근데 의미가 뭐예요? 서로 차이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받침을 통해서 뭐하다? 의미를 구별하고자 했다. 그래서 세종당께서 한글을 만들고 나서 받침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뭐였다? 절차면은 종성부형 초성이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성부형 초성은 거기다 밑줄 쳐놔. 훈민정 A에 있는 규정으로서 훈민정 A에 있는 규정이 종성부형 초성이다. 그래서 하나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하나 여기서 써놔요. 받침 규정의 변천
받침 규정의 변천을 갖다 보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온다? 정성은 다시 썼다. 무엇을? 정성, 부영, 초성. 시작. 정성, 부영, 초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받침 규정의 변천과 관련해서 정성, 부영, 초성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훈민정음 A의 규정으로서 15세기 당시에 반드시 정성, 부영, 초성을 해요. 15세기 당시. 이건 뭐냐? 팔종성에다가 다음 같은 받침이 들어가면 무조건 정성, 부영, 초성이라고 해야 돼. 근데 다음 지읒이다 할지, 치읒이라 할지, 티읒이라 할지, 피읍 이런 받침이 들어가면 무조건 정성, 부영, 초성으로 얘기하라. 다 같이 시작. 지읒이나, 치읒이나, 티읒이나, 피읍.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재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통해서 곧이라고 한다. 지읒 받침 들어갔다가 아니면 빛나시다에서 치읒 받침 들어갔다든가 치읒 받침. 그 다음에 한낮 할 때 티읒 받침이 들어갔다든가 했어요? 그 다음에 한립에서 한립할 때 피읒 받침 들어갔다든가 이렇게 이런 받침이 들어가면 무조건 받침이지? 정성부영 초성. 다시 한번 곧 할 때 지읒 받침. 여러분 교재에도 그런 A와 관련해서 있잖아. 곧듣고 여러 말이 있습니까? 겉에나 곧듣고 할 때 지읒 들어갔잖아. 그 다음에 이번 남게 셋립 할 때 피읒 받침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태평집이 빛나시다 할 때 치읒 받침 들어가 있잖아. 아무튼 이런 받침 들어가면 무조건 뭐에 같이? 정성, 부영, 초성. 그래서 팔정성 이외에 지읒이나 치읒이나 티읒이나 피읒 받침 들어가면 정성, 부영, 초성으로 생각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 팔정성 가정령이라는 게 있다. 팔정성 가정령. 자, 팔정성 가정령이다. 이 팔정성 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8가지 정성만으로도 가히 받침을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이 뭐다? 팔정성 가정령이야. 8가지 받침만으로 정성을 다 표기할 수 있다는 게 뭐다? 팔정성 가정령이다. 그래서 그 팔정성에는 뭐냐? 봤더니 다음 같은 것이죠. 근데 지읒이나 치읒을 대표만 시키면 뭐가 된다? 시옷으로. 다 같이 시작. 시옷으로. 그 다음에 디귿이나 디귿이 아니네. 티읒을 대표만 뭐가 되겠다? 같이 디귿으로. 그 다음에 피읍을 대표만 하니까 뭘로 다 같이? 비읍으로. 이렇게 대표만 시키다 보니까 몇 가지 정성만으로도 받침을 다 표기할 수 있다? 8가지. 그 8가지를 대라. 시작.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읍, 비읍, 시옷, 꼭지형. 이 8가지로 받침을 다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팔정성 가정령이라고 그래.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서 이 팔정성 가정령은 언제부터 적용되느냐? 15세기 때부터. 몇 세기 때부터? 15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17세기 중엽까지. 15세기 때부터 17세기 중엽까지 적용됐던 받침 규정은 뭐냐? 그러면 같이 팔정성 가정령. 다 같이 팔정성 가정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팔정성 가정령. 팔정성 가정령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칠정성법이 있어요. 칠정성법. 칠정성 보기 전에 한번 예를 들어볼까? 자, 봐봐. 만약에 한 예를 들어서 곧이라는 단어가 있어. 뭐가 있다지? 곧. 지읒 받침 들어갈 때는 몇 정성법이 적용된 거다고? 정성부영 초성. 근데 이때 곧을 갖다 뭘로 했다면? 시옷으로 고쳤다면, 즉 지읒이 들어갈 자리에 시옷이 들어갔다면 몇 정성법 적용했다? 팔정성법. 시작. 팔정성법이다. 또 하나 볼까? 빛나 시이다가 뭐가 됐다면? 시옷 받침에서 빛나 시이다가 됐다면, 자, 이것은 치읒 받침 뭘로? 시옷을 고쳤죠? 몇 정성법? 팔정성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다. 칠정성법은 뭐냐? 칠정성법은 어차피 받침으로 왔을 때 디귿이나 시옷. 디귿이나 시옷은 어때요? 어차피 받침은 똑같이 뭘로 된다? 같이? 음가 같죠? 근데 보면 가시 있다든가 가시 있다는 소리가 똑같잖아. 그러므로 이때 시옷과 디귿도 결국 소리가 같은데 따로 구별했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뭘로 통합시키냐? 시옷으로 통합되게. 뭐야 같이? 시옷으로. 그래서 디귿과 시옷을 통합해서 뭘로? 시옷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음 같은 것이 있죠. 한 예를 들어서 보면 벗이란 말이 있어 없어? 있죠? 이 벗을 뭘로 통합되다 같이? 시옷으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디귿이 들어갈 자리에 시옷이 들어갔다면 뭐에 적용된가? 칠정성법. 지읒이 들어갈 자리에 시옷이 나오면 몇 정성법? 팔정성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리됐어요? 요거 잊지 마. 그래서 대체적으로 기억하고 또 하나 꼭지 이형이 들어갈 자리에 이형이 들어갔다. 뭐가 들어갔다? 꼭지 이형이 들어갈 자리에 이형이 들어갔다고 이것도 역시 칠정성법에 적용된다 볼 수 있어. 꼭지 이형이 들어갈 자리에 이형이 들어갔다면 몇 정성법? 칠정성법. 그래서 칠정성법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 따라서 디귿 대신에 뭐가 대표가 된다? 시옷이 대표입니다. 그래서 출정수법에 의해서는 디귿 대신에 시옷이 들어가야 돼. 정리됐어요? 이것이 나중에 배우게 될 우리 외래표기법의 7가지 출정성이야. 외래표법이 있어서의 받침에는 7개만 들어가. 나중에 한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정수법은 언제 적용됐느냐? 17세기 중엽에서 20세기 초까지. 한글 맞춤법 있죠?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하는 전까지 출정수법이 적용됐던 거야. 정리됐어요? 따라서 받침 규칙의 변철 순서대로 해보자. 제일 처음에 시작. 정성보용 초성. 그 다음에 두 번째 팔정서 가정령. 세 번째 칠정성법. 다시 오늘날 현대 국어는 다시 받침 규칙이 뭐가 됐다? 현대 국어는 정성은 다시 썼다. 무엇을? 초성을. 그래서 정성부영 초성. 시작. 정성, 부영, 초성이라고 하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오늘날 현대 국어에 있어서 받침 규정은 뭐가 된다 같이? 정성, 부영, 초성. 정리됐어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받침 규정의 변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설명합니다. 더. 뭐가 있느냐? 크게 봐서 우리가 표음주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표의주의가 있어. 자, 표음주의와 뭐가 있다지? 표의주의. 관련돼서 우리가 가끔 설명해서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13페이지 보니까 그 밑에 보면 표음주의란 말이 나오고 끝에 표의주란 말 나와? 나왔죠? 교재 몇 페이지? 13페이지. 13페이지에 보니까 표기성의 원칙에 있어서 보면 표음주의, 그 다음에 옆에 표의주의 나오지? 표. 1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표기상의 원칙 나왔죠? 박스에. 그리고 표음주의란 말이 나오고 그 밑에 옆에 보면 표의주란 말 나왔죠? 예. 응? 예. 찾았습니까? 한순간에 찾았습니다. 한순간에 찾았습니까? 아, 대단하네 우리 남학생. 그렇죠? 찾았죠? 아, 이제 찾았네요. 한 사람이라도 나는 다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안 찾은 모습이 보일 때 답답할 때가 있어. 그래서 찾았죠? 나오잖아. 그러면 표음주의가 뭐고 표의주의가 뭐냐? 요걸 하나 얘기한다면 표기체와 이게 이제 표기체 있죠? 표기체와 표기체. 이 표기체와 그 다음에 뭘 통해서? 받침 규정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죠. 자, 표기체와 뭘 통해서 받침 규정. 표의주의도 역시 표기체와 뭘 통해서? 받침 규정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다. 자, 표음주의적 측면에서 본다면 표기체는 뭐냐? 표기체는 우리가 예를 때 연철이 표음주의에 속하는 거야. 연철 표음주의. 또한 받침 규정을 얘기한다면 아까 대표만 되는 소리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팔정서 가정령이라 할지. 팔정서 가정령. 팔정성 뭐가 있다 할지? 가정령이라 할지. 그 다음에 칠정서법. 팔정성 가정성이라 할지. 그 다음에 칠정서법 있죠? 이런 칠정서법 뭐에 다 할지? 표음주의적 입장. 뭐의 입장 다 같이? 표음주의. 이렇게 해서 팔정성 가정령이나 칠정서법은 받침 규정사. 뭐에 속한다 같이? 표음주의. 그 다음 표기체와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는 뭐냐? 요거는 표기체와 관련됐을 때는 뭐에 다 같이? 분철. 다 같이 시작. 분철을 말한 것이고 받침 규정으로 얘기한다면 이거는 정성, 부영, 초성이다. 받침 규정으로 본다면 뭐에 해당된다는 다 같이? 정성, 부영, 초성. 따라서 표음주의적 측면에서 보면 표기체. 자, 표음주의에 있어서 표기체는 다 같이 시작. 연철. 받침 규정으로 본다면 시작. 팔정성, 가정령. 그 다음 뭐가 있다치? 칠정성법. 표기체로 본다면 뭐가 있다치? 분철. 받침 규정으로 본다면 뭐가 있다치? 정성, 부영, 초성이다. 다 같이 시작. 정성, 부영, 초성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갖다 우리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거죠.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은 문제가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재를 통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자, 23페이지 잠깐 봐봐요. 교재 23페이지. 자, 교재 23페이지 보니까 24번 문제. 24번 문제 보니까 중세 국어는 표음주의 표기가 원칙이다. 표음주의와 무관한 뭐냐? 이 나왔죠? 이게 서울지방지시험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자, 그 다음 몇 번입니까? 1번이죠. 왜? 1번에 지읒받침 들어가는 것은 정성부영 초성이잖아. 정성부영 초성은 뭐다? 표의주잖아. 형태위주 표기. 2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 사마띠라는 것은 뭐냐? 다른 건 몰라더라도 딱 1번에 눈에 띄잖아. 지읒. 그렇죠? 사마띠라는 것은 원래 뭐냐면
치읓 받침 들어가야 돼. 무슨 받침? 치읓 받침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뭘로 바뀌었다? 시옷 받침 바뀌었다. 그러면 치읓 받침이 들어갈 자리에 시옷이 됐다면, 치읓 받침 들어갈 자리에 시옷이 됐다면 이거 몇 종선법이 적용된 거야? 8종선법. 다 같이 8종선법. 그 다음에 닙이란 말 있잖아. 닙이란 말도 원래는 뭐다 같이 피읓 받침 들어가야 되는데 닙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몇 종선법? 8종선법. 그 다음에 셈이라는 말은 뭡니까? 셈이는 셈에다가 이거 만났을 때 연철이죠. 뭐다 같이? 연철. 연철이니까 표음주의죠. 그러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깊은도 역시 깊에다가 은이 될 때 피읍이 들어가니까 연철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표음주의와 무관한 찾는 문제는 표의주의를 찾는 문제다. 따라서 문제답 몇 번이다? 1번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어때요? 배우니까 보입니까? 보이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해둘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한두 가지 더 이어서 이야기하고 주요 문제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쉬었다 합시다.